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처럼 방향은 안 잡히고 종목 섹터별로 아주 발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질 때는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기계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이정빈 수석연구원 모시고 퀀트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경 비즈니스 베스트 애널리스트 예.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이 계량적 분석 통계를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퀀트 투자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뭔가 지표, 숫자로 기계적으로. 근데 오늘 퀀트 분석을 통해 시장 전망을 짚어볼 예정인데 퀀트로 보는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레벨입니까?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수급에 좌지우지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던 벡터 투자, 스타일 투자, 유형 투자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시장이고 이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규칙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런 기존에 저희가 실적 보고 이렇게 접근하던 전통적인 컨셉이 지금 안 먹히는 시장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매크로 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 피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외국인이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이제 중국하고 한국의 이 센티먼트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 선호 현상의 리스크온이 나타났는데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뭐 네. 연초 2023년 1월에 한 8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큰 종목들의 랠리가 나타났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가치주나 성장주에 대한 구분이 의미가 없게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지금 근데 이제 딱 심플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코스피 PER이 12배 수준입니다. 예. 예, 이 PER이라고 하면 EPS 대비 이제 주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12배면은 사실 이제 높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2월에 증시가 더 갈 수 있을까? 1월처럼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모멘텀은 이제 1월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그렇죠. EPS는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빠지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PER이 확실히 높아진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유동성 공급, 초과 공급을 받았던 2020년 당시에도 그때도 이제 조금 약간 버블적인 예.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PER 15배였어요. 와. 타겟 PER이 한 15배인데 지금 그런 이제 이례적인 구간을 제외하고 난다라면은 현재는 12배인데 역사상 고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점검 지표들이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기계적으로 네. 공식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바로 퀀트 투자인데 그렇다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지표나 성장성 지표 뭐 여러 가지 볼 것 같은데요. 이정빈 연구원께서는 퀀트 투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가 어떤 겁니까? 기존에는 뭐 이제 실적이나 이런 지표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국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 자체가 키팩터다 보니까 이런 그 수급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방법론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주가와 이익의 이 상관계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팩터라든지 이런 로테이션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게 자금의 이동성이 굉장히 단기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주기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그런 로직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 자체가 일방향으로 간다라면은 저희 편하죠. 실적 올라가고 예. 그런 종목들만 타겟팅하면 되는데 지금 실적은 빠지고 있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제 되게 헷갈리시는 거죠. 헷갈리네요, 진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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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 연초는 뭐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해졌다 이런 표현을 리포트에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가치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 판단하셨는데 이 근거가 어떤 거죠? 그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성장주나 가치주 모두 다 이제 할인율의 영향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리하고요. 그렇죠.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뭐 유리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민감도에 따른 건데요. 그래서 뭐 일단은 심플하게 지금은 시장 금리가 최근에 아무리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 금리 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협의 통화라든지 M1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년 대비 증가율 자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유동성 환경 자체가 안 받쳐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중을 사실은 이제 2020년 당시에는 유동성 환경 때문에 성장주가 유리했고 21년은 긴축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치주가 유리했었는데 22년에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채택을 하자라면은 절대 금리 수준이 높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 가치주 우위 시장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 뭐 지수상으로는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방어 섹터라고 하면은 유틸리티, 통신, 필수 소비재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가 변동성이 낮은 이제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섹터들로 이제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있다라면은 그 섹터는 바로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히스토리컬리 작년에 이제 주가를 분석을 해본다라면은 KTNG라든지 뭐 CJ 제이제당, 오리온과 같은 종목들이 주가 방어에 굉장히 이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주가 빠진다라면은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 KPS 그리고 통신에서는 SK텔레콤, LG U+가 대표주고요. 필수 소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뭐 오리온이라든지 CJ 제이제당 같은 이런 종목들로 이제 시장 변동성을 대응하시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펀더멘털 대비 밸류에이션 시총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주목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은 밸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먼저 그림이 네. 나오네요. 저평가된 종목 톱 10. 예, 맞습니다. PBR과 같은 지표와 수익성 지표들로 이제 매월 리밸런싱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예. 가치주 우위의 시장이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스코어가 높은 탑 10 종목들을 뽑아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LX 홀딩스라든지 오리온 홀딩스, 현대백화점, CJ, 국도화학, 이마트, HD 현대, 롯데쇼핑, 신세계, 한섬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동일가 중에서 약간의 이제 그 비중이 틸팅된 정도고요. 해당 종목들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싸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이제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 종목들입니다. 저렇게 펀드를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펀드를 구성하면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빠질 때는 빠질 유리하죠.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만약에 이제 그 뭔가 이제 추세적인 오를 때는 약간 불리할 더디게 가는 거죠. 예, 더디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재료보다 수급이 앞선다. 뭐 이거 증시 경원에도 네, 있는 네. 것처럼 올해는 외국인 매수세가 연초 장세를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퀀트로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가 국내 네.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22년 7월에 매도세가 좀 멈춰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 누적 순매도 금액이 70조 원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그렇죠. 오래 팔았어요. 장기간 팔았는데 이 부분을 그 과거에 서브프라임 당시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차원에선 두 구간 모두 비슷해요. 이제 서브프라임 당시에도 70조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팔았고요. 근데 그때 당시와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은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당시에는 이제 그 뭔가 주가 바닥일 때가 500조 원 수준이었더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1,800조 원까지 빠졌거든요. 외국인 매도세로. 그래서 무려 이제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순매도 비중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 코로나 때가 이제 3% 수준이라면은 이제 과거의 서브프라임 당시에는 이제 13% 수준입니다. 그때하고 네. 그때보다는 많이 완화된 거네요. 많이 완화됐고 시장이 커지니까. 네, 시장이 커지고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의 이제 시장 충격이 약간은 이제 완화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최근에 그나마 유의미한 신호 자체는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2000년 이후에 서브프라임 이후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근데도 뭐 느낌상으로는 네. 항상 외국인이 좌지우지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코스피 이익 레벨을 결정하는 큰 축을 연구원님은 이제 반도체와 유틸리티로 보셨는데 이건 어떤 네. 배경인가요? 아무래도 그 최근에 EPS 코스피 EPS가 빠지는 이유는 사실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다 끌어내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또 하나의 그런 그 섹터가 있죠. 유틸리티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전기가스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유틸리티의 영업이익이 작년만 하더라도 예측했던 그 숫자가 마이너스 28조 원이었어요. 그렇죠. 한정 같은 경우. 예. 근데 이제 올해 마이너스 7.9조 원으로 이렇게 적자 폭이 엄청나게 이제 축소가 되거든요. 이게 코스피 기업이익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그 약간 좀 왜곡 아닌가요? 어떻게 좀 몇몇 기업에 의해서 너무 전체 EPS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왜곡이라고 볼 정도로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고 크다는 보고 거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전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국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있고 이렇게 전방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EPS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실적 하향 조정이 뭐 영원하지는 않을 거고 대략 바닥은 한 2분기나 뭐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쯤 돼서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정빈 수석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